문재인 대통령은 박근혜 전 대통령, 한명숙 전 총리 특별 사면 복권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대 아픔을 딛고 새 시대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제 과거에 매몰돼 서로 다투기보다는 미래를 향해 담대하게 힘을 합쳐야 할 때입니다. 특히 우리 앞에 닥친 숱한 난제들을 생각하면 무엇보다 국민 통합과 겸허한 포용이 절실합니다. 박 전 대통령의 경우 5년 가까이 복역한 탓에 건강 상태가 많이 나빠진 점도 고려했습니다. 이번 사면이 생각의 차이나 찬반을 넘어 통합과 화합, 새시대 개막의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면에 반대하는 분들의 넓은 이해와 해량을 부탁드립니다. 예, 문재인 대통령 메시지를 들어봤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지금 병원에서 치료 중이지요. 유영하 변호사를 통해서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 내용도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많은 심려를 끼쳐드려 국민 여러분께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변함없는 지지와 성원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어려움이 많았음에도 사면을 결정해 주신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 당국에도 심심한 사의를 표합니다. 신병 치료에 전념해서 빠른 시일 내에 국민 여러분께 직접 감사 인사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잡필로 써주신 메모는 없으세요? 제 구술한 거 제가 받아서 적어왔습니다. 예. 제가 구술한 거 노트에 기재했다가 이게 이제 뭐 빨리 적었으니까 그 이제 정사한다고 수첩에 간단하게 정서해서 그렇게 나왔습니다. 보여주실 수는 없을까요? 이건 뭐 그냥 제 글씨입니다, 제 글씨. 예, 오늘 뉴스 화면에 저렇게 유영하 변호사가 수첩을 기자들에게 보여주는 게 나와서 혹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직접 자필로 쓴 건가 했더니 그건 아니고 구술한 내용이군요. 신경민 의원. 네. 오늘 박근혜 전 대통령 입장 발표 중에 문재인 대통령께 감사하다, 심심한 사의를 표한다, 또 어려움이 많았을 텐데 이렇게 해줬다. 그런 표현들이 조금 지금 정식으로 반성도 안 하고 있고 그렇지만 약간 좀 의외였습니다. 지금 이 경위를 보면은요. 예. 문재인 대통령이 독자적으로 혼자 외로이 결단을 내릴 수밖에 없었던 경위라는 것이 지금 대충 파악이 되고 있거든요. 예. 그렇다면 지금 세 가지 가능성이 있는데 가석방은 요건이 되지 않기 때문에 예. 이건 뭐 얘기가 안 되고 형집행정지의 가능성이 있죠. 근데 이건 뭐 형식적으로는 법무부 장관이 결정을 하는 거긴 한데 물론 대통령이 결정을 해야 되는 건데 형집행정지를 예상을 많이 했었어요. 예. 그래서 연말연시쯤에는 형집행정지가 될 것이다라는 예상들을 뒤집고 그것도 어저께 밤에 갑작스럽게 예. 특별사면이라는 형식을 예. 취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대목은 감사하겠다, 감사한다라는 표현이 맞아 보입니다. 그렇게 할 수밖에 없고요. 이게 지금 찬반이 너무 많고 지난 1년 예. 전으로 되돌아가 보면 1년 전 이맘때쯤에서부터 이낙연 전 대표 그 당시에 뭐 여러 가지 지금 경위들을 다 우리들이 생생히 기억하고 있는 걸로 봐서는 예. 정말 대통령 외에는 지금 결단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 점으로 봐서는 감사가 예. 당연한 얘기죠. 아침에 기자들 물어보니까 잘 모르고 있었던 것 같은 반응을 보였고 네. 심지어 오늘 청와대 관계자 얘기를 들어보면 비서실장도 몰랐다고 그러는데 정말 그랬을까요? 네, 이건 정말입니다. 이 상황으로 봤을 때 이건 대통령의 어떤 외로운 결단이고 찬반을 무릅쓰고 결행을 한 거라고 밖에는 안 보입니다. 예. 자, 대선 후보들의 반응이 궁금하지요. 이재명 후보 맨 처음에는 아직 뭐 정확한 상황을 잘 몰라서 뭐 이런 입장을 보였는데 사실 이재명 후보는 그전에 방송기자클럽 토론회에서도 사면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었죠. 오늘 입장 들어보시죠.
이번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사면 결정에 대해서 찬성하시는지 그다음 반대 입장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거에 대한 입장 부탁드립니다. 이미 결정난 사안에 대해서 찬성 반대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 역사의 법정에서 판단이 안 끝났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실제 어떤 의미로 하신 말씀인지. 사면 복권 문제는 이제 형사사법적인 문제인 것이고, 그러나 국민들의 판단과 역사적 판단은 그와는 무관하게 그대로 존재한다. 그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현근택 대변인, 만약에 이재명 후보도 모르게 그렇게 사면했다면 물론 문재인 대통령의 권한이 있지만 이재명 후보로서는 좀 놀라지 않았을까요? 이게 이제 아침에 아시겠지만 8시에 이제 아침 방송이 있었거든요. 근데 아침에 언론 보도가 엇갈렸습니다. 그러니까 뭐 단독으로 나온 게 또 있었고 또 아니다는 보도도 있다 보니까 저희도 이제 메시지를 준비해야 되는데 당연히 질문을 들어올 것 같고요. 그러니까 그 혼란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아침에 라디오 방송에는 아직 상황 파악이 안 됐다는 거 확실하지 않았으니까. 예. 근데 청와대 발표 보면서 법무부에서 먼저 했죠. 발표 보면 나온 것 같은데 뭐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그동안 반대해 왔습니다. 본인이 일단 뭐 사과 반성을 해야 된다. 그래야 전제된다. 국민 공감대 있는 얘기라 제가 봐도 이거를 뭐 당하고도 지금 나오는 얘기들을 보면 뭐 실제로 협의를 했거나 이런지 않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뭐 이재명 후보가 여기에 관여할 어떤 뭐 이유라든지 이런 건 별로 없었던 것 같습니다. 예. 윤석열 후보 반응도 기자들이 매우 궁금했을 겁니다. 국민도 그렇고요. 윤석열 후보 입장 들어보시죠. 우리 박 대통령의 사면은 좀 늦었지만 환영합니다. 그리고 건강이 좀 안 좋으시다는 말씀을 많이 들었는데 하여튼 좀 빨리 건강을 좀 회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뭐 제가 불허한 것이 아니고 형집행정지위원회에서 검사장은 그 결정을 따라야 하도록 법에 돼 있기 때문에 참 아까 이명박 대통령 안 된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고 하셨나? 그래서 뭐 국민 통합의 관점에서 좀 판단을 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단 건강 먼저 회복하시는 게 우선 아니겠습니까? 너무 앞서 나가는 것보다. 정태근 실장, 일단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는 이제 국정농단 수사를 직접 한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이번 사면을 보는 감회가 좀 더 남달랐을 겁니다. 그렇긴 합니다만 뭐 지금 후보가 얘기를 하듯이 사면이 좀 늦었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은 이미 사실은 4년 9개월 재임 기간보다 더 많은 기간을 툭 된 거거든요. 근데 저희가 찬성 여론, 반대 여론의 비율을 가지고 사면을 결정하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그 신병 건강의 문제도 고려를 했습니다만 박근혜 대통령을 이 석방됐으면 하는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시면 그 사면을 통해서 소위 정치적 화합, 국민 화합이라는 뜻이 있는 것이거든요. 과거의 전직 대통령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 문제를 뭐 전혀 반성을 하고 있지 않으니까 사면하면 안 된다. 그거는 사실은 그러면 지금 이제 한명숙 전 총리라든지 이석희 씨 같은 경우에도 똑같은 사례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조금 더 일찍 사면이 됐으면 좋지 않았겠는가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이고. 예. 저는 이제 이 문제와 관련해서도 특히 이제 어제 제가 이제 오늘 아침에 이 기사를 보면서 가장 먼저 눈에 들어왔던 게 이명박 대통령의 문제입니다. 저도 이제 민주화운동 과정 속에서 오래 투옥 생활을 했기 때문에 제가 한 2년 정도는 투옥 생활하는데 별다른 어려움이 없었어요. 그런데 87년 6월 항쟁이 있은 다음에 대사면이 이루어졌거든요. 근데 저는 그때 학생운동 주동자여가지고 사실은 다 석방될 때 못 석방됐어요. 그래서 한 8개월 더 복역하고 나왔는데 사실은 그 전에 투옥 생활을 했던 것보다 남이 사면이 되고 난 다음에 생활하는 게 정말 힘들었습니다. 실제로 약간 몸이 너무 힘든 경우도 있었었고 그래서 사실은 이명박 대통령이 고령이고 원래 지병도 갖고 계시는 상황 속에서 지금 이 상황 속에서 너무 힘들겠구나 이런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었어요. 그렇겠습니다. 차정 교수, 청와대는 박근혜 전 대통령하고 이명박 전 대통령은 경우가 다르다 이랬거든요. 어떤 경우를 얘기하는 걸까요? 경우 이야기는 결국은 지금 건강 문제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 지금 삼성병원에
지금 입원 가루 중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삼성병원에서 지금 6주간을 더 연장을 해야 된다 정도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건강상의 문제가 첫 번째 고려 요소가 아니었을까 생각이 듭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뭐 이 문재인 대통령이 아마 퇴임 전에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문제도 결국은 풀고 나가야 될 수밖에 없지 않을까. 그렇다고 한다면 이참에 같이 하는 것이 어땠을까라는 생각도 든다는 겁니다. 지금 일각에서는 일종의 뭐랄까 갈라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뭐 그런 이야기들도 나올 정도니까 그리고 특히 또 지금 이명박 전 대통령의 집권 기간 중에 그러니까 노무현 전 대통령의 비극적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런 정치적인 앙금들이 남아있는 거 아니냐는 공연한 또 의심을 또 자아내고 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어차피 해야 될 사안이라고 한다면 저는 이참에 같이 하는 것도 한 방법이 아니었을까라는 아쉬움은 있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 복권이 됐는데요. 복권의 의미는 좀 남다릅니다. 이제 정치 활동을 재개할 수 있다는 거니까요. 신경민 의원 혹시 박근혜 전 대통령 선거의 여왕이라고 불리지 않았습니까? 정치 활동 재개할까요? 그럴 것 같지는 않습니다. 지금 현재 뭐 정황이나 여러 가지로 봐서 물론 박 대통령의 입에서 한마디 말을 듣기 위해서 접근하는 사람들은 꽤 눈에 보이죠. 당장 대통령의 친동생이 있었고 또 그 사이에 박근혜 전 대통령을 위호해왔던 세력들도 있고 국민의힘 안에도 물론 친했던 사람들이 아직 남아있죠. 그러나 지금 현재 전국으로 봤을 때 박 대통령이 개입을 할 생각이나 뭐 그렇게 한다고 해서 큰 파급 효과가 있고 그럴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굉장히 신중하고 글쎄 침묵을 유지하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뭐 찬반은 물론 여러 가지 관측들은 어긋나겠지만 지금 생각으로는 그렇습니다. 차정 교수 지금 아마 뭐 비서실장도 몰랐다. 그리고 이재명 후보도 사전에 모를 정도로 문재인 대통령이 외롭게 결단했다. 이렇게 결단을 강조하는데 한편으로는 어떻게 해서든지 대선 전국의 어떤 고려가 그렇게 있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려고 청와대가 그렇게 하는 게 아닌가 생각도 됩니다. 그렇지만 이 대선을 75일 앞둔 이 시점에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 복권한 것은 정치적인 의미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죠. 당연하죠. 그러면 유불리 뭐 이런 것을 놓고 따진다면 어떻게 작용할 것 같습니까? 저는 일단 뭐 정치적 고려는 없었다고 하지만 그러나 정치공학적으로 읽어봤을 때는 아무래도 이재명 후보한테 조금은 유리한 조치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재명 후보가 한 이야기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그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 통합을 위한 고뇌를 이해한다. 어려운 결정이다. 존중을 한다는 뜻인데요. 이게 진짜 이 이재명 후보의 진짜 속내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지금 뭐 역사의 심판에 맡겨야 된다는 이야기는 아마 지지층들이 반발 때문에 그렇긴 하겠지만 그러나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는 어차피 중도 무당층이라는 이 스윙보트의 표를 잡기 위해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사면을 자기가 직접적으로 이야기는 하지 못하더라도 그런 지지층의 반발은 문재인 대통령이 갖고 가고 그리고 정치적으로 상당히 득이 되는 부분은 챙길 수 있다. 그런 측면이 있고 또 하나는 지금 일단 이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금 일단 사면이 됨으로써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앞서 신경민 의원에게 질문하신 것처럼 앞으로 지금 대선 과정에서 어떤 정치적 메시지를 내놓을 것이냐의 부분인데 저는 뭐 침묵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보지만 또 다른 한편에서 오늘 유영하 변호사가 한 이야기 중에 보면요. 국민 여러분께 직접 인사드리도록 하겠다는 이야기 자체가 아마 상황에 따라서는 앞으로 진행되는 상황에 따라서는 충분히 정치적 발언을 할 가능성이 높다. 그 가능성을 봤을 때 그것이 정권 교체의 방점을 찍을지 아니면 그동안의 정치적 보복의 부분에 방점을 찍을 경우에는 사실 윤석열 후보한테도 적지 않은 곤혹스러운 상황이 될 수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도 여권 입장에서는 고려하지 않았을까라는 것이 합리적인 추측 아닐까요? 정태근 실장 전망을 좀 듣고 싶은데요. 저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정치적 발언을 안 할 가능성이 제일 크다고 보고요. 한다면 그래도 정권 교체에 힘을 보태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정도의 발언을 하시고 정치 활동 자체를 뭐 또는 정치 메시지를 뭐 반복적으로 낸다든지 이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현근택 대변인은요? 저도 비슷하게 봅니다. 직접 정치 메시지는 안 낼 것 같은데요. 근데 아마 예를 들어서 지난번 총선 때도 뭐 거대 야당에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고 보면 아마 정권 교체 그 얘기만 해더라도 윤석열 후보 입장에서는 좀 부담이잖아요. 수사를 했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한다면 힘을 받을 수 있죠. 그러니까
물론 이제 지금 수사를 했다는 게 부담일 수 있는데 민주당 입장에서 마찬가지입니다. 이재명 후보 지지자들 중에는 또 이 사면 결정에 대해서 또 굉장히 반발하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마 이게 양측 어느 한쪽에 일방적으로 유리하거나 불리하거나 그럴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사면 관련 소식은 여기까지 하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선대위 직책을 내려놓고 장외에서 이른바 윤핵관 공격에 나서고 있는 이준석 대표 관련 내용을 짚어보겠습니다. 자, 장제원 의원을 콕 집어서 윤핵관이라고 선언을 했었죠. 장제원 의원은 조금 엮이고 싶지 않은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대신에 이번에 김용남 공보특보인가요? 김용남 특보가 이준석 후보를 공격했습니다. 선거를 망치고 있다. 그리고 윤핵관이라고 그러면 이준석 대표는 이핵관이 있느냐라고 하면서 자리를 만들어서 수백만 원씩 주는 그런 일도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준석 대표 발끈해가지고 사실이 아니라면서 윤리위원회에 제소하겠다. 지금 완전히 당내 인사들끼리 이렇게 싸움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용남 특보 얘기를 들어볼까요? 이준석 대표가 의원님에게 뭐 사과를 요구하고 윤리위에 제소한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무슨 스토리가 있는 겁니까? 하도 이제 이준석 대표가 윤핵관이라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고 그게 정리돼야 되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길래 아니 누구나 좀 친한 사람도 있고 가까운 사람도 있는 건데 윤핵관이 있다면 이핵관도 있는 거 아니냐. 이준석 대표가 당대표 취임해서 자리 앉혀주고 월급 주고 하는 사람들도 그럼 이핵관 아니냐. 아니, 그런 건 괜찮고 그럼 윤핵관은 안 되냐는 취지 이야기를 한 거거든요. 네네. 뭘 갖고 윤리 제소를 하겠다는 건지 모르겠어요. 본인도 인정을 했어요. 2명은 신규 채용했다고. 뭘 갖고 사과를 하라는 거예요. 제가 사실은 사실대로 얘기한 것뿐이고 그리고 사과를 한다면 무책임하고 가벼운 처신으로 당원들과 지지자들을 실망시키고 지금 정권 교체의 열망에 찬물을 끼얹고 있는 이준석 대표가 공개 사과를 해야지. 그럼 뭐 사과할 의향도 없고 사과할 이유도 없다 이런 말씀. 그럼요. 네. 정태근 실장, 김용남 특보는 이준석 대표 행동이 매우 못마땅한가 보죠. 저거는 김용남 특보의 발언이 잘못된 겁니다. 당 대표는 물론 이제 사무처에 TO도 있습니다만 대표실에 특보를 둘 수도 있는 거고 또는 뭐 부실장을 명칭을 정무실장으로 해서 쓸 수도 있는 것이고 그리고 뭐 이렇게 월급을 주는 것이 아닌 이상에 당 대표실에서 쓸 수 있는 비용을 가지고 지출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김용남 특보를 얘기를 들어보면 마치 이준석 대표가 상당히 정실 인사를 하고 어거지로 자리를 만들고 마치 재정을 사용하는 데 문제가 있는 것처럼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거는 분명히 이제 사실을 잘못 표현한 거거든요. 그러면 사과하는 게 맞죠. 문제는 김용남 특보가 윤석열 후보 하고 가까운 쪽으로 분류가 되고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준석 대표가 생각하기에 윤석열 후보의 공격 지시라든지 윤석열 후보 뜻이 실려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고요. 다만 조수진 공보단장 문제가 있었을 때 후보가 민주주의 이것도 하나의 민주주의다라고 얘기한 거에 대해서는 사실은 그건 또 후보의 발언이었고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당연히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서운할 수 있는 문제인데 지금 김용남 특보가 얘기한 것이 뭔가 윤석열 후보 측에서 얘기하는 것으로 생각해서 후보한테 서운한 감정을 갖거나 불편한 감정을 가질 문제는 저는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요? 차재원 교수. 조수진 공보단장 잘라라.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건 민주주의다.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나 나가라는 소리구나. 이랬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지금 윤석열 후보하고 가깝다는 김용남 특보가 정실 인사해가지고 돈 뭐 이쪽 저쪽으로 빼돌렸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이제 들어오지 마라. 이런 얘기처럼 들리지 않겠어요? 뭐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 당연히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저는 뭐 사실 이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사실 이준석 대표가 상임 선대위원장을 내려놓고 그리고 나서 본인이 입을 닫은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방송에 출연해서 거의 정치평론가 이상의 지금 말들을 쏟아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윤석열 후보뿐만 아니라 그 주위에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반박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을 지금 이준석 대표가 저는 만들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고 또 하나는 저는 사실 이 이준석 대표가 지난번 전당대회에서 상당히 그러니까 이 젊은 사람들의 지지로 상당히 부상할 때 저는 상당히 적극적으로 응원을 했었습니다. 영선 대표가 가지는 소위 말하는 우리 정치의 새로운 정치 패러다임 만들지 않을까. 소위 저 여의도 정치문법을 파괴할 수 있고 새로운 뭔가를 만들어낼 수 있을 거라고 봤지만 그러나 지금 이준석 대표가 하고 있는 행동 자체는요. 선거를 앞두고 있는 공당의 대표의 행위로서는 저는 정말 부적합하고 부적절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저는 이거보다 더 큰 문제는 이 윤석열 후보의 두고 보자 리더십인 것 같아요. 두고 보자? 예, 지금 하니까 이 상황 자체를 지금 바로 수습하지 않고 바로 호남으로 갔고 지금 며칠째 진행되고 있지만 이러한 상황이 그러면 김용남 공보특보만 이야기를 할까요? 예. 계속적으로 진행될 수밖에 없는 부분인데 이런 내부 총질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과연 지지율이 유지될 수 있을까요? 그렇다고 한다면 무엇이 중요한지 이 사태를 빨리 수습할 노력이 필요한데 모르겠습니다. 윤석열 후보가 웨이트앤시 좀 기다려보자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이거는 저는 좀 잘못 생각하고 있는 접근 방식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예, 지금 차지원 교수 말씀하시더니 윤석열 후보는 딱히 지금 이준석 대표 복귀를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매달리고 애쓰는 것 같지는 않아 보입니다. 대신 이제 호남 쪽 방문을 했는데 호남에서 이런저런 정책도 발표했죠. 그런데 발언 논란이 너무 여러 가지가 나와가지고 오히려 좀 빛이 발했습니다. 그 내용 살펴보죠. 발언 논란 실언이라고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 얘기했는데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너무 가난하고 못 배운 사람들은 자유가 뭔지도 모른다 이런 얘기도 했고요. 또 민주주의와 관련해서 뭐 수입 민주주의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런 논란들 나중에 해명을 하기는 했습니다만 항상 말 논란에 쌓이고 또 해명하고 이런 일들이 반복되는 것 윤석열 후보 측근 주변 국민의힘 지지자들 좀 답답하겠죠. 논란이 됐던 발언 그리고 해명까지 한번 들어보시죠. 80년대 민주화 운동을 하신 분들도 많이 있지만 그 민주화 운동이 그야말로 어떤 자유민주주의 정신에 따라서 하는 민주화 운동이 아니고 어디 외국에서 수입해온 우리나라 밖에서 수입해온 그런 이념에 사로잡혀서 민주화 운동을 한 분들과 같은 길을 걸은 것이죠. 민주화 운동이 하고 한번 쉬고 바깥에서 외국 등에서 수입되어 온 그 이념이 그 이념에 따른 운동이 민주화 운동과 같은 길을 걷게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우리 민주화 운동이 수입됐다는 것이 아니고. 외국에서 수입된 이념이라고 하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입니까? 뭐 예를 들면 남미의 뭐 종속 이론도 있을 테고 또 북한에서 수입된 주사파 그 주체 사상 이론도 있을 테고 뭐 그런 것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80년대 민주화 운동을 하다가 투옥됐던 정태근 실장 의견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저 발언에 대해서. 후보가 잘못 말씀하신 거죠. 그러니까 이제 참 그 정권 교체를 바라는 국민 여러분들이 굉장히 송구한데 지금 후보가 말실수를 하는 거나 당의 모습이 참 지금 뭐 우려스러운 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일부 예를 들면 뭐 생각들이 경도돼 있는 사람들이 있지요. 하지만 뭐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거의 서양 철학사를 다 공부하다시피 하면서 왜 민주화 운동을 해야 되는가라는 것들을 고민하게 되는 것인데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정치는 언어로 하는 직업이거든요. 그러면 후보가 저거를 다시 이제 구구하게 설명을 하기보다 내가 명료하고 간결하게 전달하지 못해서 저렇게 오해가 발생하게 된 점에 대해서 정말 제가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 더욱더 준비를 해서 국민 여러분들께 메시지를 잘 내겠습니다라고 얘기하시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계속 또 설명하다 보니까 또 논란이 되는 것 같습니다. 현근택 대변인은 윤석열 후보의 이런 발언 논란이 왜 계속된다고 보십니까?
결국은 본인의 평소 생각이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계속 뭐 메시지 문제다, 뭐 실언이다 얘기하는데요. 사실은 물론 뭐 준비돼 있을 수도 있는데 지금 말하는 거 보면 원고를 읽는 건 아니거든요. 그 전에 원고 읽는 게 아니라 본다 그러면 평생 검사를 했잖아요. 검사를 했던 분들이 항상 보면은 누구한테 뭐 아쉬운 소리를 한 적도 없고 본인이 하고 싶은 얘기 다 하거든요. 피의자 조사할 때도 보면 본인이 하고 싶은 대로 다 합니다. 그러니까 평생 어찌 보면 다른 사람을 의식하거나 아니면 내 말이 어떻게 받아들이거나 별로 의식 안 하고 살아와서 본인이 어쨌든 지금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뭐 정치권에 들어온 지는 한 5, 6개월 됐습니다만 뭐 정치할 준비가 아직 안 됐고 그다음에 평소에 가졌던 생각들을 여과 없이 이제 표현하다 보니까 나오는 문제라서 결국은 이거는 본인이 갖고 있는 생각 아니면 그런 뭐 정치에 대한 뭐 신념이라든지 그런 게 드러나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권 교체를 하기는 해야 되겠고 민주당에 갈 수는 없어서 부득이 국민의힘에 입당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 발언도 좀 논란이 됐습니다. 들어보시죠. 이 정권은 교체를 해야 되겠고 민주당에는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제가 부득이 이 국민의힘을 선택했습니다마는 이 국민의힘이 진정한 국민의 지지를 받는 수권 정당이 되기 위해서 엄청나게 많은 그 혁신이 필요하다라고 제가 입당할 당시에 국민의힘이 이 9가지를 다 포용하기에는 좀 미흡한 점이 있기 때문에 제가 부득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하여튼 가급적 많이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당의 혁신을 선거운동 과정을 통해서 이루겠다 하는. 신경민은 저는 저 부분 듣고 뭐 그저 큰 문제가 있나 뭐 문제 없을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이제 국민의힘 핵심 지지층에서 뭐 부득이 들어왔다고 이렇게 좀 섭섭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나 봐요. 있겠죠. 예. 당연히 있겠죠. 그리고 저 대목은 사실은 의미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정계 개편, 그러니까 선거에서 이기고 3월 9일 선거에서 이기고 바로 정계 개편으로 들어가는데 그 정계 개편이라는 것은 현재에 있는 모든 여야당을 다 뭉뚱그리는 일부를 흡수하고 일부를 배척하고 하는 그런 예측들 예상들이 많이 돌아다니거든요. 윤석열 후보 쪽에서 그런 생각을 그렇죠. 갖고 있다고 보십니까? 여의도를 중심으로 해서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고 일부 지금 정치 해설을 하는 사람들이 여러 가지 코테이션을 따가지고 와가지고 3월 9일 이후에 윤석열 후보가 이길 경우 정계 개편의 시나리오에 대해서 얘기하는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그게 혹시 뭐 새시대 준비위원회 하는 일입니까? 그거 하고도 의심을 해서 연결하는 사람들이 좀 있고요. 그렇게 따지면 지금 금방 우리가 들었던 윤석열 후보의 저런 멘트를 봤을 때는 뭔가 확 뒤집어서 섞어치기를 만들겠다라는 얘기로 들리고 이것이 이거 그냥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어떤 지금 그림이 시나리오가 있는 거 아니냐라는 의심을 하기에 충분하기 때문에 지금 뭐 여야를 막론하고 저 멘트에 대해서 굉장히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정태근 실장 해석을 안 들어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 신 의원님이 좀 너무 나가신 거고요. 지금 이제 3월 9일 대선을 앞두고 저희들한테 가장 큰 과제는 정권 교체를 바라는 국민들의 역량들을 다 하나로 모으는 것이 중요한 시점이고 지금 이제 참 제가 선대위의 말직을 맡고 있습니다만 굉장히 큰 고민이 정권 교체를 하겠다고 하는 국민들보다도 저희 당이나 우리 후보의 지지율이 훨씬 못 미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제 후보 입장에서는 정권 교체를 바라는 사람들의 세력 그 역량들을 다 결집시키겠다라는 마음들을 가지고 표현하는데 거기에 이제 부득이란 표현이 특히 이제 호남 지방에서 했으니까 그 부득이라는 표현을 하면서 그게 이제 핵심 지지층들 사이에서는 좀 불편하게 다가올 수 있는 거죠. 자, 윤석열 후보는 이런 말 실수 논란 휩싸여 있다고 한다면 이재명 후보는 또 말을 너무 자주 바꾼다. 또 이런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한번 살펴볼까요? 고 김문기 처장을 성남시장 재직 때는 몰랐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그랬는데 사진이 공개가 됐습니다. 호주, 뉴질랜드 출장을 10박 11일 다녀온 그 사진이 공개가 됐는데 아니 이렇게 해외 출장까지 갔는데 몰랐다는 게 말이 되느냐.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재명 후보 오늘 전화번호는 있는데 기억에 없다. 그러니까 기억이 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이것도 말이 바뀐 거라고 할 수 있죠. 이재명 후보 얘기를 들어보시죠. 제가 관할하던 뭐 제 한때 부하 직원이었고 제가 관련된 업무, 제가 하던 업무에 어쨌든 관여된 분이니까 뭐 전혀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없겠죠. 제가 시장 재직 때는 몰랐고요. 예. 제가 도지사가 된 다음에 이제 그 기소가 됐지 않습니까? 그 재판 과정에서 제가 그 세부 내용을 전혀 모르니까 우리는 지침만 줬지만 그거를 파악하는데 주로 알려줬던 사람이 당시 이분이었어요. 도지사가 돼서 재판 받을 때 이 사람의 존재를 알게 됐고 전화도 꽤 많이 했고. 뭐 일부에서는 그 산하 직원이고 뭐 해외 출장도 같이 갔는데 어떻게 모를 수 있냐 그러지만 제가 뭐 그 실제로 하위 직원이라서 기억이 안 나고요. 우리가 놀러 간 게 아니고 공무상 출장을 도시공사가 그 트램 때문에 그 사업을 하는 게 도시공사라서 같이 간 거죠. 같이 간 이제 하위 직원이기 때문에 뭐 그 사람들은 저를 다 기억하겠죠, 당연히. 저는 그 기억에 남아있지 않은 사람이었는데 직원이라는 사실은 명백하고 또 제가 재판 때 가장 잘 아는 사람이어서 제가 그 사람한테 여러 차례 전화로 다 물어봤던 사람이다라고 얘기했는데 그걸 뭘 부인하겠어요. 기억에 있냐 없냐 보다는 그 당시 실무자라는 사실 또 그 업무를 맡은 가장 잘 아는 사람인 사실은 제가 제 입으로 얘기한 거잖아요. 선택적 기억으로 일부러 외면하시는 게 아닐까 싶어서 그러면 그럴수록 더더욱 저희는 대장동이 궁금하다는 거죠. 현근택 대변인. 네. 그러니까 이제 뭐 아예 모른다고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성남시장 재직 시절에 몰랐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아니 성남시장 때 같이 해외 출장을 갔는데 모른다는 게 말이 되느냐. 이제 이 부분인데 그때 같이 갔던 사실을 잊어버렸던 걸까요, 그러면? 뭐 모르죠. 왜냐하면 뭐 시장이 뭐 해외 출장을 가는 건 한두 번 있는 건 아니니까 여러 번 가는데 뭐 저는 그때 아마 11명 정도 갔고 9박 10일 갔지 않습니까? 그때 보면은 시청 공무원이 9명이었고 도시공사 직원이 2명이었잖아요. 그런데 뭐 제가 보기에는 이제 개인적으로 놀러 갔을 때 당연히 사람들 만나고 뭐 이랬지만 저도 공적으로 가보면 굉장히 그 서열 같은 게 있습니다. 위계서열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아마 시장 비서실이나 뭐 이런 분들은 당연히 뭐 이렇게 옆에서 수행하고 이러겠지만 뭐 산하기관 직원이었거든요. 그 당시에. 그러면 뭐 제가 보기에 뭐 얼굴 정도는 알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 사람이 누군지 뭐 하는 사람인지 정도는 제가 보기에 모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사실은 이게 만약에 문제가 된다 그러면 지금 재판 과정 중에 알았다는 거거든요. 재판 과정 중에 이 뭐였냐면 결국 대장동 수익이 얼마였느냐 그거였어요. 그러면 그 당시에 통화를 했으면 대장동 관련 대화를 나눴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당연히 지금 이제 뭐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대장동과 관련됐을 때 왜 몰랐느냐 그 얘기를 당연히 그 당시로 돌아가면 알 수 있는 거라서 의도적으로 제가 보기에 뭐 아는데 모른다라고 했다 그렇게 보이지는 않습니다. 현근택 대변인은 성남시장 재직 시절에 몰랐다 하는 이재명 후보의 말을 믿는다 이 말씀이죠? 저는 믿습니다. 차재현 교수도 믿습니까? 저는 좀 합리적 의심을 좀 갖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앞서 뭐 9박 11일 뭐 여러 명 갔기 때문에 모를 수 있다고 하지만 모르겠습니다. 제가 그 과거 청와대 출입 기자 할 때 대통령 순방을 여러 번 따라갔었는데 그 정도 규모라면 누가 갔는지 대통령이 일일이 기억을 못 하겠지만 지금 단출하잖아요. 이론 자체가 뭐 지금 한 11명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하고 그리고 또 다른 공무원들 지금 9명 말고 성남도시개발공사에 2사람이 왔다고 한다면 아 그거를 몰랐을까라는 생각이 저 같은 경우는 충분히 기억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는 것이죠. 근데 제가 왜 이런 합리적 의심을 하느냐 하면 지난번 유동규 전 본부장과의 관계를 이야기할 때 잘 모른다는 식으로 하면서 그러니까 관계의 이 중요성을 자를 때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유동규 씨가 구속됐을 때 이 한전 직원이 그러니까 뇌물 받고 그러니까 이제 구속되면 그럼 대통령직 사퇴하느냐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이재명 후보와 유동규 본부장의 관계는 대통령과 한전 직원의 관계가 아니고요. 제가 봤을 때 최소한 대통령과 한전 사장의 관계 정도는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논리를 비하해서 이렇게 자꾸만 이거 뭔가를 부인하는 듯한 모습이 오버랩된다는 거죠. 이런 부분들이 이거 진짜 모를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재명 후보가 잘 쓰는 단어가 있습니다. 사필기증이거든요. 모든 것들이 사필기증이 된다고 한다면 자칫 잘못하면 호미로 막을 걸 가래도 못 막는 상황도 올 수 있겠다라는
라는 생각까지도 한번 해봤습니다. 신경민은 보면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에 대한 인상 또 평판 이게 한두 번 가지고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윤석열 후보도 말 실수 한 번 했으면 그냥 넘어갔을 거예요. 근데 이재명 후보도 그냥 기억에 말을 여러 번 바꾼 것 같지 않습니까? 그렇죠. 뭐 그 얘기 한두 번이 아니죠. 예. 그리고 이제 이재명 후보는 여기서 이걸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됩니다. 변호사입니다. 예. 법률가로서 오래 트레이닝을 받았고 그걸로 또 생계를 한참 동안 유지하다가 정치권에 온 사람이기 때문에 모른다라고 하면은 상당히 법률적 책임이나 이런 데서 벗어날 수 있다는 걸 굉장히 잘 이해하고요. 이재명 후보가 인지라는 표현을 이번에 썼어요. 예. 모른다는 표현보다는 훨씬 더 구체적인 단계의 얘기인데 인지를 했느냐 안 했느냐라는 건 굉장히 중요한 법률적 함의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지금 그렇게 빠져나가는 그 전략을 세운 건데요. 이건 변호사들이 흔히 많이 쓰는 방법이죠. 예. 지금 그렇게 이해를 하다가 보면 지금 모른다고 해서 넘어가려고 지금 생각을 했던 그 최초의 생각이 최초의 전략이고 예. 전략 전술이 잘 먹힐 수 있을지 없을지는 법률적으로는 의미가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제 정치적으로 특히 대국민 설득에서 어떤 효과를 낼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예, 현근택 변호사. 저 원고에 있어가지고 얘기하는데 사진 얘기 아침에 제가 라디오 방송에 한 제가 얘기. 그거 좀 물어보려고 그랬는데 뭐 편집을 한 것 같다고 얘기를 하셨더라고요. 조작했다는 건 아니고 왜 그러냐면 이 사진을 보면 저도 3명자라는데 지금 보니까 어떤 4명이에요. 사진인가요? 호주 출장 사진? 저거 아닙니다. 저거 말고 이제 4명 가까이 찍은 사진이 있어요. 그 사진 한번 보여주실래요? 지금 현근택 대변인이 그 사진이 약간 좀 이상하다고 지적을 했는데 그 모자 쓰고 이렇게 여러 사람 호주에서 찍은 사진 있지 않나요? 4명 찍은 사진입니다. 4명 사진? 뭐 이렇게 뒤에 바다를 배경으로 서 있는 것 같던데. 설명을 드릴게요. 왜냐하면 그 사진을 보면 그러니까 11명 찍은 사진 있잖아요. 그거 말고 4명 찍은 사진인데. 예. 아니 이거 말고. 이 사진 말고. 그 저 뒤에 강인가 바다 배경으로 이렇게 하고 이거 보시면 지금은 잘 안 나오는데요. 좌우측에 보면 이제 어깨하고 사람들이 보입니다. 좌우측에. 저는 이게 여러 명 찍은 거를 4명으로 클로즈업했다고 본 거예요. 왼쪽이랑 오른쪽에 보면 어깨도 보이고 왼쪽에 옷이 보이거든요. 근데 뒤에 사람이 있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제 말은 이게 4명 찍은 사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좀 설명을 제가 좀 먼저 설명 드릴게요. 제 의도가 있으니까. 왜냐하면 그러면 아마 여러 사람이 찍은 거를 클로즈업해서 제가 보기에 제시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누가요? 이 제시한 사람이. 국민의힘이겠죠. 아니 뭐 이쪽에 같이 나란히 있으니까 아니죠. 왜 그러냐면 이게 만약에 간 사람들이 잠깐만 기다려보세요. 10명이든 아니면 11명이든 함께 찍었는데 그 부분만 이렇게 확대해서 보내는 거는 좀 문제 있다고 본다는 거예요. 그게 왜 문제가 되죠? 그렇죠. 문제가 되죠. 왜 그러냐면 친밀성 있게 보인다는 거죠. 혹시 4사람 찍거나 아니면 여러 사람 찍었을 경우 단체 사진을 찍는 거하고 2-3사람 찍는 거하고 좀 다르거든요. 친밀도 있어서. 근데 이렇게 제시할 필요가 없다. 저는 전체를 공개하는 게 맞다. 이렇게 그러니까 사진을 조작하거나 편집한 것은 아니고 여러 사람이 찍은 사진인데 이 4사람만 이렇게 있는 것처럼 사진을 보여준 것은 의도가 있다 이 말씀이시군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 얘기죠. 제가 정확히 설명을 드리면 국민의힘 일부 관계자가 지금 저 이재명 지사가 시장이 쓰고 있는 모자가 골프 모자인데 거기에 볼 마커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날 골프를 치지 않았으면 볼 마커를 계속 달고 다닐 이유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저 4사람이 같이 골프를 친 거 아니냐. 근데 골프를 쳤는데도 모른다고 할 수 없냐라고 누가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 주변에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꼭 이재명 시장이 그 김문기 처장하고 골프를 쳤다고 확증할 수는 없어요. 그 얘기를 말씀을 하시는 거고. 그 앞부분을 말씀하시니까 이해가 되네요. 그러니까 4명이서 골프를 쳤을 텐데 옆에 사람도 이렇게 있는데 그 사람 분명히 어깨가 보이는데 왜 4사람만 마치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정확히 김문기 처장까지 같이 골프를 쳤는지는 알 수가 없는 문제고. 골프 모자 썼다고 골프 친 건 아니지만. 볼 마커가 있기 때문에 볼 마커를 우리가 평소에 달고 다니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얘기가 되는 거고 제가 정작 문제를 삼고 싶은 것은 이재명 시장이 저출장 사업의 이유가 트램, 그러니까 도시 외 도로 상태의 철도지요. 트램 사업을 견학하기 위해서 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업을 성남도시공사에서 주사업으로 주무하는 데고 그중에 이제 간부 2명이 갔는데 예를 들면 처장급이라고 한다면 시청으로 따지면 예를 들면 과장급이 갔는데
그 사업을 주무하는 사람들을 데려갔는데 모른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누가 봐도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이제 뭐 현근택 대변인이 무슨 말씀하신지 이해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진을 조작하거나 편집했다는 주장이 아니고 네 사람만이 아니고 여러 사람이 있는 사진인데 그렇죠. 마치 네 사람만 있는 것처럼 해서 이렇게 같이 운동하지 않았느냐. 지금 그렇게 주장을 하는데 김문기 씨 옆에 보면은 어깨가 보인다. 그러면 다른 사람도 있는데 그것을 이렇게 네 사람만 딱 잘라가지고 마치 네 사람만 찍은 것처럼 그렇게 약간 공격하는 의도성이 있지 거다. 않냐는 거죠. 왜 그러냐면 사실은 우리 그런 경우 많습니다. 뭐 대통령인데 중요한 사람 여러 사람 같이 찍었는데 그 사람만 딱 이렇게 보여주는 경우 있거든요. 예. 이제 그렇게 보인 거라서 차라리 다른 거는 전부 공개했거든요. 11명 있는 사진. 있는 건 전체로 공개하지 왜 그것만 하필이면 4명만 포커스를 맞췄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이재명 지사 오른쪽에도 어깨가 하나 잘린 사람이 있네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뭐 네 사람만 찍은 사진이 아닌 것은 한눈에 봐도 알겠네요. 그런 말씀한 겁니다, 제가. 예. 근데 그걸 편집한 건 아니죠. 아니죠. 저 부분만 의도적으로 예. 보여준 거죠. 왜냐하면 이런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사진에서 실제. 예. 뭐 알겠습니다. 예. 자, 아무튼 이런 부분들 이재명 후보에게는 또 앞으로 공격받을 일이 되지 않겠습니까? 아무튼 이제 국민의힘이 선대위 사태로 여러 가지 좀 어려움을 겪고 그런 점에서 이재명 후보 좀 힘을 받으려고 하던 참에 또 이 문제가 터졌으니까 좀 난감할 텐데 어제 다행히 이낙연 후보와 함께 만나서 또 잘 해보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관련된 영상을 한번 보실까요? 민주당의 승리를 위해서 이재명 후보와 제가 함께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국가비전과 통합위원회를 만들어서 이 후보와 제가 공동위원장으로서 운영하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그러면 같이 좀 현장 유세도 나오고 뭐 이런 정도의 지원까지도 약속을 하셨어요? 일단은 지금 이제 비전통합위원회를 저하고 그 이낙연 전 대표님하고 공동위원장을 해놨기 때문에 뭐 같이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네. 같이 손잡고 돌아다니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혹시라도 상대 입장에서는 야 뭔가 균열이 없을까 이렇게 말씀을 하실 텐데 균열이 아예 생길 여지가 없게 그렇습니까? 공동위원장으로. 이제는 완벽한 원팀입니까? 네, 도와주는 게 아니라 같이 하는 걸로. 신경민 의원께 좀 물어보고 싶습니다. 네. 이제 완벽한 원팀 된 겁니까? 뭐 그래 형식적으로는 뭐 된 거죠. 이제는 뭐 근데 그 사이에 굉장히 많은 그 물밑 접촉이 있었어요. 예. 상당히 오랫동안 여러 채널을 통해서 얘기가 있었고요. 예. 뭐 몇 가지 자리를 놓고 이제 타이틀이죠. 타이틀을 놓고 많이 얘기가 있었는데 예. 결국 이제 이걸로 어저께 발표된 비전과 통합위원장 그것도 공동이라는 그 자리를 붙여서 이 선대위 안에 이제 이런 자리는 뭐 처음일 겁니다. 공동으로 위원장. 9개 후보 즉석 위원회가 있지만 이렇게 해서 지금 현재 국가비전위원회는 따로 있었거든요. 예. 그걸 통합이라는 거하고 이렇게 붙여서 같이 만들어내는 여기까지 이제 굉장히 여러 가지 얘기들이 왔다 갔다 하다 된 거고요. 제일 중요한 것은 그 뭐 위원장이다 공동이다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손잡고 함께 돌아다니는 거. 이게 이제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 공동위원장을 하면 손잡고 함께 돌아다니는 것을 안 할 수도 없고 그것을 제한적으로 할 수도 없고 이제 그런 여건 말하자면 토대가 마련이 됐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고요. 이게 이제 상대당 국힘당 쪽하고는 정반대의 그림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토대가 마련이 된 거죠. 그게 정치적으로 큰 의미가 있습니다. 하필이면 왜 어제일까 이걸 두고 어제는 정말 우연히 그렇게 된 겁니다. 예. 뭐 하다가 보니까 하여튼 연말 안에 하자. 그리고 가급적이면 소망컨대 크리스마스 전에 했으면 좋겠다. 뭐 이래서 약간 좀 스피드를 올린 겁니다. 혹시 두 분이 사면 얘기를 미리 알고 어제 서둘러서 만난 건 아니냐 그런 얘기까지 나오더라고요. 그건 호사가들의 얘기고 그건 아닙니다. 차정 교수 일단 뭐
민주당으로서는 지금 국민의힘이 저렇게 선대위 때문에 힘든 상황이니까 뭐 도움이 되겠죠? 예, 당연하죠. 뭐 그러니까 지금 그 경선에서 낙선한 후보를 어떻게 식으로 포용하고 같이 하나가 되는 모습은 정말 중요한 모습이고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어제 이낙연 대표의 발언 하나를 저는 주목을 합니다. 후보와 당과 결이 조금 다른 얘기도 할 수 있다. 이 부분인데 과연 이낙연 전 대표가 이야기할 수 있는 결이 다른 얘기가 뭘까? 그건 이재명 후보의 요즘 뭡니까 민주당 기조하고 다른 여러 가지 정책 방향에 대한 이야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쓴소리를 했을 때 과연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걸 지켜볼 대목인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